어떻게 하면 농사들을 좀 잘 질 수 있는가, 기존에 어떤 농법들이 있는데 그 농법들의 특성 같은 것들, 그리고 공생농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많이 하고요. 다음 주에는 사과 농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기로 해서 오늘은 최대한 그 공생농법과 이런 쪽으로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초의 농업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한번 쭉 내려가 볼게요. 그 세계적으로 작물들을 재배하고 그것을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먹기 시작을 한 유적들이 나와요. 쌀, 밀농사나 이런 유적들은 한 10,000년 정도 전부터 했고 집단 생활을 한 게 1,2,000년 전까지도 발견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집트나 이런 쪽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농사 유적이 발견된 것이 그 청원군이라고 해서 지금 청주시예요. 청원군 소로리에 가면 오창 뜰로 흐르는 물이 있는데 그 뜰에 토목 작업을 하다가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탄함이라고 해서 벼들을 불에다 구워 먹은 흔적들이 나고 굉장히 많은 양의 쌀 곡물들이 발견이 돼요. 그게 얼마냐면 15,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나라는 최소한 15,000년 이전부터 모여서 농사를 짓고 집단 생활을 했다는, 어찌 보면 농업 유적으로는 지구상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오래된 나라예요. 그 결과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벼가 1240가지의 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5300가지의 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500여 종이 넘는 고추가 있었고요. 아주 많은 농작물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농작물들이 거의 사라지고 뭐만 남아있냐면 일부 그런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에 의해서 토종종자들이 좀 남아있는 그런 형태들이에요. 우리가 농업을 하면서 쓰는 용어들이 조금 몇 가지들이 있어요. 뭐냐면 평, 이렇게 마지기, 이런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한 평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면적으로는 1.8m 곱하기 1.8m, 3.3 평방미터, 이거를 한 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한 평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잡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 하루에 자연에 있는 공간, 농지가 아니었던 공간을 하루에 계량하는 양을 한 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거는 원형 형태의 논이었겠죠. 그래서 한 평이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기라는 개념이 나와요. 한 마지기, 두 마지기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 마지기가 지역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 경기도나 이런 곳에서는 보통 한 마지기 하면은 200평에서 250평 정도를 한 마지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게 강원도나 이런 쪽으로 남한강을 따라 올라가면 300에서 350평을 한 마지기라고 해요. 근데 서해안 바닷가로 가면 이게 150평에서 200평이 한 마지기가 돼요. 왜냐하면 벼를 몇 섬을 얻느냐 하는 걸 기준으로 해요. 벼 몇 섬이 나오는 면적. 그래서 한 마지기에 따라서 면적이 큰 지역들은 뭐가 되냐면 농업 생산량이 지극히 적은 지역. 그리고 일부 지역은 좁아요. 마지기가 옛날에 또 보면 벼가 잘 되고 쌀이 맛있는 그 땅은 마지기가 굉장히 평수가 작아요. 그런데 어떤 지역은 마지기가 커요. 그래서 농업의 용어들이나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거의 농업의 출발은 사실은 우리나라라고 가정을 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먼저 농사에 대한 유적이 발견된 곳이 없기 때문에 최초의 농업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다고 봐도 됩니다. 물론 이제 15,000년 이전에 또 농업에 대한 유적들이 나온다면 그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서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농업이 시작된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초의 농업이 시작이 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강가에서 사람들이 조개를 잡아먹고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배가 고파서 어디를 갔더니 벼 같은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 벼를 가지고 와서 음식을 해 먹다가 얘들을 버렸는데 조개더미나 이런 곳에서 그 쌀이 솟아나서 가을에 보니까 풍성해서 이걸 보고 누군가가 이렇다면 이걸 뿌려도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해서 농업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농업의 정설이에요. 그러면 농업은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버린 음식, 쓰레기장에서 시작된 농업일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안 봐요. 그리고 저희 공생문구 밴드에서도 그렇게 안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써 나가요. 그래서 농업이 예를 들어서 조개를 먹거나 이런 쓰레기장에다가 벼를 버렸는데 그 벼가 자라지를 않아요. 왜냐면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은 습하고 축축하고 이런 공간이 아니고 뽀송뽀송하고 쾌적한 공간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 버리게 되면 뭐냐면 벼 같은 건 수생이에요. 물에서 자라는 그 식물이에요. 그런데 물에서 자라는 식물이 쓰레기장에서 나와서 클 수는 기본적으로는 없어요. 생태적으로도 맞지도 않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농업이 거기서 시작됐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보는 농업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누군가가 벼를 발견하고 그 벼가 굉장히 영양가가 높고 수확량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벼를 가져다가 그것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풀들을 뽑아내고 거기에 씨앗을 넣어서 벼가 자라면서 농업이 시작됐다고 봐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작물을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콩이고 아무 작물이고 보는 대로 갖다가 버려요. 보는 대로 갖다 버렸을 때 그 작물이 과연 가을에 수확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작물은 뭐냐면 철저하게 조건들이나 관리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곳에서 농업이 시작됐지 버린 쓰레기장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벼농사를 짓는 목적들은 뭐냐면 내 가족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누어 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농업이 내가 먹는 걸 남한테 나눠주기 미안할 정도의 농업이에요. 종자들은 다 GMO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키우는 원동력은 합성비료고 그리고 병과 충을 막기 위해서 농약을 쓰는 것이 현재의 농업이에요. 근데 이 농업은 가족이나 남을 위한 농업이 못 돼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조건들이 있죠. 그러니까 GMO, 그 다음에 합성비료, 화학농약 이게 생활 속으로 들어오면 뭐가 되냐면 고혈압, 당뇨, 암 너무너무 심각해져요. 미국에서 우리가 6.25 전쟁을 지나면서 밀가루를 이렇게 배급을 해주죠. 그러면서 배급 후문부터 벗어난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밀가루가 너무 싸요. 이 밀가루가 너무 싸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지려고 하면 인건비도 들어가요. 밭에 임대료도 들어가요. 기계값도 있어요. 근데 이건 다 국제 기준이에요. 그런데 농산물 값은 밀가루에 맞춰줘요. 우리나라에 공급되는 밀가루의 가격이 얼마냐면 다른 OECD 국가보다 2.5배 싸게 공급이 돼요. 굉장히 싸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밀가루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어떤 면을 만들거나 이럴 때 개발하는 사람이 쌀로 만들 거냐 밀가루로 만들 거냐 해서 쌀가루로 만들면 가격 경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과자나 이걸 다 밀가루로 만들게 돼요. 그러면 생산원가가 굉장히 낮아지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뭐냐면 병에 다 들어요.
왜 그러냐면, 자, GMO라고 하는 유전자 조작하는 농작물을 키우는데, 이 유전자 조작하는 농작물은요, 사람들이 옛날부터 무엇을 해왔냐면 어떻게든 더 좋은 농작물들을 자꾸 선별하기 위해서 좋은 종자들을 선발한 건 맞아요. 그래서 그 선발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여기 뒤에 붙이겠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농업의 발전이 이루어진 건 분명히 맞은데, 뭐냐면 그 GMO 종자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어요. 지금 GMO를 하나를 만들고 싶어요, 내가. 자, 포도가 있는데 저 포도를 빨갛게 만들고 싶어요. 또는 파랗게 만들고 싶어요. 포도는 모루처럼 저렇게 검은, 저게 보라색이죠. 보라색이 계속 지내지다 보면 검은색이 돼요. 저 보라색에서 옆에 있는 자두처럼 빨간 걸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식물이 색을 내는 색소에서 한 색소를 빼내고 거기다가 검은 색소를 넣어주면 돼요. 그 비용이 지금은 워낙 평범한 기술이 돼서 하나를 바꾸는데, 유전자를 하나를 바꾸는데 그저 300만 원도 안 들어요. 200 몇십만 원이면 바꿔줘요. 내가 콩을 갖고 가요. 유전자 조작하는 회사에. 그래서 나는 내 콩이 색이 마음에 안 드니 바꿔주세요. 그러면 바꿔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나와요. 바꾸는 것까지는 좋아요. 색을 바꾸면, 유전 형질을 바꾸면 이 작물이 안 자라요. 자연 상태에서는 그건 없는 형질이기 때문에 안 자라요. 작물이 자라는 건 어떻게 자라냐면, 작물이 태양빛을 받고 물을 끌어들이고 영양분을 끌어들이고 그 상태에서 미생물하고의 협조 관계로 땅에서 질소를 갖고 와요. 그런데 유전자 조작이 된 애는 미생물하고 협조 관계를 못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 하는 유전자를 또 넣어야 되냐면 합성 비료로 먹는 유전자를 또 넣어줘야 돼요. 거기다가 유전자 조작을 한 애가 합성 비료로 자라는 유전자를 안 넣어주면 못 자라요. 근데 이 합성 비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연에 있는 물질 구조가 아니에요. 자연에 있는 우리 몸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자연에 있는 물질 구조인데, 이게 합성 비료로는 자연의 물질 구조가 아니라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 금방 썩어버려요. 우리가 비료나 수경재배한 애들을 놓으면 일주일 안에 썩죠. 살아있을 때는 괜찮은데 끊으면 빨리 썩어요. 왜 그러냐면 얘들은 자연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물질 구성을 기본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전화기 있으신 거는 무음으로 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게 그 자연 물질의 구성이 아니고 그냥 뻥 하고 뻥튀기 하는 부분으로 가요. 그래서 작물들을 합성 비료로 지은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작물을 물에다가 이렇게 올려놔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 떠요. 요즘 참깨 같은 것들 물에다가 이렇게 참깨 농사에서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뜨죠. 옛날에 참깨 같은 것들은 어떻게 했냐면 물에다가 넣으면 다 가라앉았어요. 뜨는 건 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가라앉는 애가 없어요. 다 부피만 자라는 그런 쪽으로 가요. 자, 하나의 형질을 얻기 위해서 비료를 써야 되는 걸 갖고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나와요. 뭐냐면, 자, 비료를 써서 이성질체, 몸이 유지를 못하니까 뭐를 넣어야 되냐면 세균이나 이런 게 못 먹는 독을 넣어야 돼. 우리가 흔히 아는 그리포세이트 같은 그런 질속의 독을 만드는 유전자를 또 넣어요. 거기다가. 그러면 그렇게 유전자 조작을 한 애들은 병이나 충의 강한 형태를 기본적으로 가지게 돼요. 근데 그 독이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세포 60조 개가 돼 있는 우리 세포도 세균 같은 조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세포를 죽여요.
그래서 유전자 조작이 어떤 형태뿐만 아니고 식물의 생리 생태, 그 다음에 그것이 가지는 독성까지를 전부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가짜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를 들어서 미국산 밀가루 같은 것들이 우리 생활에 들어오면 여지없이 병에 들어요. 제가 건강강좌 같은 데 가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먹지 말라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미국산 수입 밀가루는 드시지 마세요 하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소고기 드시지 마세요 하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인스턴트 식품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인스턴트 식품을 만들 때는 뭐냐면 그 GMO로 조작돼 있는 그 지방 조직, 콩 같은 걸 그 산으로 분해를 해서 만드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를 가지고 튀겨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그 대부분 인스턴트 식품이에요. 그 중에서 정말 최악으로 달리는 게 라면. 사람들이 제가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그래요.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요. 아니 뭐 건강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런 걸 먹냐고요? 라면 하나 먹는 거하고 담배 함부로 피는 거하고 같아요, 독성이. 근데 애들한테 라면은 잘 먹여요. 내가 배가 고프면 라면은 잘 먹어요. 라면은 GMO부터 시작해서 3분의 1 기름에다가 MSG를 넣어서 만들어낸 기가 막힌 화학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얘가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세포를 다 작살을 내요. 근데 세계에서 라면을 가장 많이 먹는 사람이 우리나라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제일 빨리 붕괴된다는 뜻이에요. 주변에 보면 한 가정의 절반 이상은 이미 환자들이에요. 그걸 떠나는 게, 예를 들어서 밀가루를 떠나면 돼요. 쌀가루도 있고요, 모밀가루도 있고요, 그 감자가루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상품이 또 다 돼 있어요. 쌀라면도 있고요, 쌀로 된 다른 것들도 많아요. 제가 오늘 오면서 밑에 스컬프들 한번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재밌는 걸 사왔는데 뭐냐면 현미요. 물론 저게 현미로 압축을 해서 만든 건지 아니면 분해를 한 건지는 몰라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현미유가 굉장히 싸요. 5,600원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애들한테도 주고 우리 스태친 누구한테도 줘야지 하고 저걸 샀어요. 작은 변화들의 하나가 무엇을 바꾸냐면요, 삶을 바꿔요. 농업이 삶을 바꾼 것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농업들은 뭐냐면 그렇게 쓰레기장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정말 사람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 형태들을 좀 볼게요. 뭐냐면 화전이라는 농업이 있어요. 옛날에 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먼저 나무를 끊죠. 나무들을 싹 끊고 거기다가 불을 내요. 그러고 나서 땅을 고르고 거기다 농사를 져요. 나무를 떼서 불을 떼서 하는 농업이라고 해서 화전 농업이라고 그래요. 자연 상태에서 불은 정기적으로 있어요. 산불이 나건 아니면 나무가 늙어서 부딪히건, 우리 호준이 이런 데도 보면 산불들 있죠. 그 산불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땅에 숯과 재가 들어가요. 숯과 재가 들어가면서 토양이 알칼리화되고, 토양이 알칼리화가 되면 좋은 미생물 체계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서 불을 떼갖고 농사를 하면 8년간은 아무 비료를 넣지 않아도 굉장히 농사가 잘 돼요. 단지 화전을 할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은 어떤 차이냐면, 물을 유입해서 쓸 수 있는 곳은 화전이 되고 물을 유입해서 쓸 수 없는 곳은 화전이 안 돼요. 그래서 계곡을 따라서 지리산이건 덕유산이건 계곡을 따라서 물을 댈 수 있고 경사도가 15도 밑에인 곳에는 화전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인위적으로 나무를 베서 하는 그런 화전 농업이 있고요. 또 인간 농업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인삼 같은 것들, 장내삼 같은 걸 키우는 것들 있죠.
이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산에 가서 그냥 씨를 던지는 게 아니라 불은 내지 않지만 광량을 조절해요. 숲에 들어가서 나무들을 적당히 베내고 풀들을 좀 뽑아내고 거기다가 삼농사라던가 작물들을 농사짓는 임간농업이라는 형태가 있어요. 지금 산림청에서 그 임간농업을 임간, 숲을 임자 사이간쳐 써서 숲 사이의 농업을 산림청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제법 좀 부실해요. 그래서 아마 쉽게는 좀 안 가겠지만 어쨌든 산에 있는 자연에서 식물의 성장 요소인 물, 햇빛, 영양 중에서 햇빛이라는 걸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하는 임간 농업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작되는 농업의 또 한 형태가 뭐냐면 자 그런 식으로 밭에다가 나무를 심는 거예요. 밭에다가 벚나무든 살구나무든 뽕나무를 심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그렇게 해서 그곳을 어떻게 하냐면 생태계에 필요한 나무들을 구축하는 형태를 만들고 거기다가 농사를 짓는 산림농업이라고 하는 형태의 농업이 다시 하나 또 태어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농업이 있을까요? 유기농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기존의 화학농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18세기가 들어오면서 18세기 이전에는 농업이 모든 생산의 경제의 거의 주도였어요. 화폐나 이런 것들을 일부 빼놓고 그 상태로 쭉 이어오던 농업이 어느 날 어떻게 돼버리냐면 산업화를 만나요. 석유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그런 산업화를 만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식물을 작물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까 자 쌀 속에는 질소가 단백질이 몇 프로, 그 다음에 유전자를 형성하는 인이 몇 프로, 그 다음에 세포벽을 형성하는 칼륨이 몇 프로. 그래서 NPK가 쌀에는 이런 비율들로 있더라. 콩은 NPK가 이런 비율로 있더라. 이거를 분석하게 되면서 석유화합에서 뭐를 했냐면 그걸 만들어내면 되잖아. 질소를 합성해내고 인산진 비료를 합성해내고 황산가리 같은 칼륨 비료를 만들어내면 되잖아. 굉장히 큰 산업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만들어서 밭에다가 탁 뿌렸어요. 그랬더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수확량의 상승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작물들은 정말 극수량의 영양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임성이라든가 수확량이 조절되는데 걔들이 그걸 딱 넣어줌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농업에 혁신이 일어나요. 이게 기존의 농법에 완벽하게 토양을 살린 상태에서 추가됐던 소량이 농업을 끌어나갔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단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걸 쫙 끌고 나와요. 그러다가 그것이 가장 발달된 게 유럽 쪽이에요. 선진국이고 농업에 엄청난 혁신들을 독일 같은 데서 특히 합성비료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1, 2차 대전 우리 뭐 그것만 만든 게 아니고 갖다가 사람 살상무기만 만든 게 아니고 화학비료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독일에 만들어내면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장사를 해요. 그리고 이것들이 싹 퍼지고 나서 1950년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정도 전이 딱 돼서 유럽 사회가 어떻게 되냐면 매연 온갖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들 사람들은 나이가 50 정도만 되면 벌써 늙어서 막 병이 들고 암에 걸리고 말도 못하는 사회현상이 일어나니까 더 이상 사회를 끌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대체 잘 먹고 그 전보다 훨씬 쌀을 1kg 먹던 걸 1.5kg 먹게 되고 고기도 훨씬 더 잘 먹게 되고 그런데 왜 사람들의 수명이 줄고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그래서 분석해 보니까 화학 물품을 다루는 것에 일어나는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들, 그 다음에 합성비료나 이런 곳에서 나오는 이형질체, 그러니까 자연에 있지 않는 단백질, 물질들에 의한 피해,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의 수명이나 이게 현격이 줄어든다고 판단을 하고, 자, 그러면 선진국은 우리는 금융만 갖자, 돈만, 그리고 공장들을 다 외국으로 내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50년, 60년 될 때 뭐를 하는 거냐면 석유화학 공장이나 기술들하고 이거를 외국에서 막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각 곳에 공단들이 생기고 하천들은 물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시작되고, 이제는 우리를 그걸 또 어디로 보내냐면 인도니 이런 데로 보내요. 삼성 이런 대기업에서 공장들을 자꾸 외국으로 내보내요. 근데 일부 사람들 그거 왜 외국으로 내보내냐고 하는데, 안 내보내면 죽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화학공업들은 외국으로 내보낼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도 받아서 지금 우리도 사회나 환경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뭐냐면 또 내보내는 거예요. 농업 차원에서 딱 보니까 뭐냐면 합성비료를 써서 그래. 그러면 합성비료를 쓰지 않는 옛날 상태로 돌아가자, 유기물을 쓰는 상태로 돌아가자,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유기물을 넣는 농사를 하자, 그러고 그걸 유기농법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런데 환장하는 게 이미 그 단계에서는 그들이 쓰던 토종종자도 사라졌고 땅도 완전히 죽어있고 옛날의 농경 방식 자체가 사라졌고